내가 왜 부정을 해야 하나? 박 전 대통령의 짜증과 역정 얘기입니다. 지금 재판을 준비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에게 역정을 냈다 보셨던 것처럼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그 전에 박 전 대통령의 가치관 신조, 이걸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 전 대통령의 과거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을 신자 한자를 보더라도 사람 인변에 말씀 언자가 이렇게 합해져서 만든 거, 말이라는 것은, 신뢰라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뭐 정치인이라든가 또 어떤 사회 공인,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사회에 굉장히 큰 공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말.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짜증 역정의 이유를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등 한 2명 변호사 빼고 변호인단이 교체가 됐는데요. 아마 일반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거는 변호인단의 어떤 주장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하고 좀 신뢰관이 깨져서 그렇게 알려졌는데 지금 반대의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이 부분은 모른다고 좀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왜 내가 했는 일이고 아는 일인데 모른다고 그렇게 하라 그러느냐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고 화를 냈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제껏 이제 보도된 거는 변호인의 조언을 잘 안 따르고 이러다가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변호인이 뭐 뇌물죄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애매하면 얘기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제대로 얘기를 좀 하자라는 이제껏 얘기가 좀 다른 어떤 단독 보도 지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노 변호사님 실제로 이제 한 일은 했다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전면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좀 달라진 전략이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구속이 오래되고 또 변호인단들이 전부 다 이제 해임이 되면서 좀 초조하고 불안해져서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속이 오래된 상황에서 변호인단으로부터 제대로 조력을 못 받았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그동안에 한 번도 본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도 지금은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해서 같은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화를 좀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은 해임된 변호사들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제 구속된 피고인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은 그동안에 부인했었던 태도를 이제 재판정에 가서는 다시 사실을 조금씩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그 추이를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의미 있는 변화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 단독 보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그러니까 내가 왜 부정을 해야 하나, 왜 내가 한 일을 안 했다고 해야 되나라는 얘기인데 저 내용에 집중하기 전에 이현정 의원님, 네. 저 얘기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박 전 대통령 일단 고집이 대단해서 변호인단이 어떤 전략 전술을 얘기해줘도 잘 안 듣는다, 뭐 이렇게 먼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확신이 강한 분이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거 큰 입장 변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한 일이란 것은 본인이 다 나라를 위해 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이건 한 일이다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 한 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어떤 누구 채용해 준다든지 뭐 최순실의 특정한 어떤 말을 들어줬다든지 이렇게 본인한테 불리한 거, 이거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러 가지 증거 관계로서 확인되는 것 같은 경우도 본인한테는 불리한 것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공익과 이거에 어떤 어긋나는 부분들, 이거는 그냥 모르는 일입니다. 안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의 이야기에 내가 왜 한 일과 안 할 일 그 말을 바꿔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한 일은 기본적으로 이게 뭐 지금 법률가들은 이거는 조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건 범죄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는 내가 지금 공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든 아니든 변호인단은 그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은데 그렇죠. 나는 내가 한 일을 한다는 왜냐 건데. 법률적으로 그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자기 고집들을 계속 한 것이 아니냐. 즉 일반 법률가의 생각과
대통령의 자기 확신과 이건 너무나 간극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변호인들한테 짜증을 내고 왜 내가 옳은 일을 하는 자꾸 당신들은 그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느냐. 아마 그런 식의 화를 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박 변호사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그동안 변호인단이 제대로 된 법리 대응을 못했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박 전 대통령도 거듭된 재판 속에서 아니면 검찰 수사 속에서 어느 정도 그 법리적 지식을 익히고 이런 대응은 맞지 않다. 내가 더 옳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확신이 섰다고는 볼 수 없을까요? 글쎄요. 최순실 같은 경우는 진화한 모습입니다. 증인신문을 하다가 본인의 피고인 신문을 왔을 때는 아주 여유롭게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답변하고 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뭐 위증죄가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순실은 6개월 동안 지금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 최순실하고 박 전 대통령 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사가 이제 1회, 검찰 조사 1회 있고 옥중 조사 5회를 했기 때문에 6회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조금 뭐 법리라든지 변호인들하고 얘기해도 알긴 알았겠지만 그게 완전히 숙지가 돼가지고 이제 혐의를 인정하는 걸로 아니면 사실관계 인정하는 걸 그것보다는 지금 이현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어떤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그 정도로 좀 바뀐 게 아닌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재판하게 되면 상당히 오래 할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본인 목소리를 조금 내기 그렇죠. 시작했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게 낫겠군요. 네. 노 변호사님, 그게 원래 보통 피의자나 이제 구속된 사람들은 반대 아닙니까? 원래 뭐 내가 아니라고 막 큰 소리를 치다가 이제 내가 구속 수감되고 막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변호인들의 조언을 들어야 되겠다. 박 전 대통령은 전혀 반대의 모습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본인이 이제 그 고집을 피우다가 또 내지는 유영하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전면 부인하다가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고 전부 다 실패를 거듭하니까 이런 식의 전략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새로운 전략을 좀 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하고 무언가 달라지는 모습을 조금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인정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구속이 되게 되면은 모든 그 정신이 오로지 자기 사건에 대해서만 가 있게 돼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계속 반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 행적을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했어야 되는데 검찰한테 내가 왜 이렇게 말해가지고 잘못 이렇게 약간 엮였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변호인단하고 좀 절충이나 아니면은 서로 얘기가 좀 오고 가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옳지 않습니다라고 누군가 옆에서 말을 해주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조금 서로 간의 소통이 좀 안 되고 있을 가능성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 이현종 의원님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대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제 오로지 재판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건데 한평생 정치만 했던 분이 대선에 관심이 없다?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이라면 조원진 지금 새누리당 후보가 좀 교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죠. 좀 거짓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네요. 근데 지금 아마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노 변호사도 이야기하셨지만 예. 이 피해자가 사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 오로지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기 사건밖에. 왜냐하면 지금 안에서 지금 재판도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여유롭게 지금 뭐 외부에 있는 이야기들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정치 상황도 이거 지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몇 년 살지 모르고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것들의 관심은 일단 이 사건 자체에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지금 대선 같은 왜냐하면 이거 대선이 어차피 누가 되더라도 사실 자기한테 뭐 그렇게 유리한 상황도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어차피 이 대선 자체가 나중에 끝나더라도 결국 자신의 문제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문제에서는 당분간은 일단 결과에 대해서 일단 귀를 닫고 그다음 자기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리고 또 나중에 자신의 진심이 알려지면 상황 자체 바뀔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근데 대선에는 전혀 관심 없다. 저는 그렇게 예. 보지는 않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관심을 표명하지를 않는 거죠. 표명할 지금 상황이 아닌 거죠. 우선 내 코가 석자 아닙니까? 예. 자기 일이 지금 더 급한데 뭐 대선 그런 부분에 대해 누구한테 무슨 관심을 표명하겠습니까? 그러나 뭐 텔레비도 보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나름대로 관심 있는데 첫째는 내 코가 석자라는 거. 두 번째 이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뭐 뻔하니 아는 것이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당 후보가 본인이 했던 뭐 친박 인사라든가 그런 분이면 모르는데 홍준표
경남지사는 과거에도 비박이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별로 전 대통령하고 그렇게 관계가 썩 좋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보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뭐 자기 문제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쿵 저러쿵 뭐 관심을 가져봤자 속만 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외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독 보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가 왜 이렇게 사사건건 어떤 사안마다 다 부정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와 대선에는 전혀 관심 없다. 의미 있는 얘기들이 지금 단독 보도로 나온 것 같아요. 예, 박 변호사뿐만 아니라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거물급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와서 수사 기록이 한 12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걸 읽는 데에도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유영하 변호사하고 최명성 변호사 두 사람이 선임계가 내 있는 상태고요. 다른 변호인단을 지금 좀 꾸리려고 하고 있는데 수사 기록도 상당할 뿐더러 사실 이걸 맡게 된다면 본인의 지금 사건들 변호사라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용 부분도 아마 문제가 될 것이며 또 더 문제는 삼성이나 SK나 이때 이런 데로 로펌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로펌은 또 구하기 또 어렵다고 봤을 때 고위 법관 출신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밑으로 이제 접촉은 하고 있다는데 쉽게 이제 하겠다고 나서는 지금 변호사는 지금 잘 없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보면 롯데 신동빈 회장은 11명,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2명. 물론 뭐 변호인단의 인원수로 뭐 이 변호가 잘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너무 적어서요, 노 변호사님. 그래도 이렇게 변호인이 많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꼼꼼히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2명 가지고 정말로 일을 하게 된다면 재판에 나가서 보좌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앉아가지고 자료를 정리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의견서 작성한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2명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5명 이상은 더 추가로 선임이 되는 게 맞습니다. 5명 이상이요? 예,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아마 제가 아는 주변의 변호인들한테 물어보아도 그런 걸 왜 하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했거든요. 박 전 대통령 변호를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박 전 대통령하고 일부 얘기시죠. 현재 한창 일을 왕성하게 해야 될 그런 변호사들 입장에서 이 사건을 맡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법조인들의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마 새롭게 변호인단 추가 선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아마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 중에 또 자발적으로 이런 그 자원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긴 있겠죠. 아까 변호인단 인원 한번 다시 보실게요. 11명, 12명, 2명. 뭐 밑에 자막으로도 나왔는데 저 박 변호사님. 네. 뭐 인원수 얘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2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단독 취재 결과는 그것조차 소통이 안 되고 조언과 전략 전술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돌아온 결론이 있는 거네요. 지금 결국 2명이니까 실제로는 유영하 변호사하고만 접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영하 변호사한테 화를 낸 게 아닌가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까지 떠나버린다면 사실상 국선 변호가 해야 그럴 되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없겠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에는 지금 11명이라지만 삼성 법무실이 뒤에 있어요. 수백 명의. 롯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인데 어쩌면 삼성, 롯데 다 합쳐서 박 전 대통령이 혐의가 있는 상황인데 단 둘이 그중에 유영하 변호사는 얼굴로 한다면 최명성 변호사 혼자서 그 기록을 본다? 이거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5명이 한 10명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기록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서서 재판에 임해야 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렇게 적응 상황은 재판은 벌써 시작이 됐는데 기소가 됐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좀 근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최명성 변호사가 그 기존의 그 탄핵 재판 때 같이 했던 변호사들하고 로펌을 같이 차리겠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추가 선임이 된다면 그쪽 로펌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예전에 이제 같이 안 했던 사람들이 조금 선임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걱정스러운 게 사실 예전에 그 도와줬던 분들이 전부 다 약간 원로급 변호사님들이기 때문에 이 일은 정말로 이 일에 매달려가지고 자료 수집을 많이 해서 법리 싸움을 벌여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그 네 분이 이제 그 사무소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해임된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위한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나는 다들 이제 원래 로펌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모여 있는 것 같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헌법재판소의 그 어떤 변호인 자체가 왜 실패했냐면
결국 이제 김평우, 서석구 사실은 어떤 법리적 논쟁보다는 그러니까 장애 집회 나가는 이런 분들을 사실은 많이 해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실 법정의 다툼이란 게 12만 페이지가 된다 그러지만 거기에 모든 참고인들 그다음에 그 증인들 뭐 이 진술서 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거기서 문제점 파악해내서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접견 가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그거 봅니까? 심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두 명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그 나오고 특히 또 이제 현재의 어떤 재판부 이거하고 좀 정관을 왜 선호하냐면 아무래도 그 트렌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뭘 그렇겠죠. 중점적으로 보는지 그런 어떤 법조계 내에 그것이기 때문에 좀 정관이 필요한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현업 떠난 지가 뭐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두 분 갖고는 도저히 어떤 법률적 논쟁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저도 네. 이 부분이 궁금한 게 사실 신동빈 회장이 이번에 선임한 변호사의 면면을 보면 법무부 차관의 서울고검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관이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를 하려고 했던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의 재판을 치러낼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그렇게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사실은 국민수 변호사라고 이제 뭐 법무부 국장, 검찰총 그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어쩌면 이제 역할이 좀 있는 거예요. 재판할 때 트렌드를 보면서 재판에 임하는 변호사가 있고요. 그 재판뿐만 아니라 기초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이 파트는 어떻게 내용을 해가지고 변론을 짜고 이런 변호사들이 준비가 되는데 아마 롯데 같은 경우는 혐의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혐의에 맞게 12명, 11명 정도 구성이 돼서 이 멤버가 짜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어떤 전관이라고 얼굴을 하는 변호사가 될 거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변호사 업무를 실전할 사람이 될 건데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어떤 손발 구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에 제대로 임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의 상태입니다. 방금 전에 지나갔던 자막도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이 여론이 잠잠해지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예, 저 내용도 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앞으로 있을 재판을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남은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만 눈에 띄어서요. 그 관련해서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검찰 쪽에서도 유영아가 누구지? 이런 전화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이렇게 나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신종 문골이죠. 박 전 대통령은 보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거는 딱 하나밖에 안 묻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없냐. 그것만이 중요하다. 지금 되돌아보면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 같아요. 예,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신종 문고리 1인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참 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모시는 게 사람들을 보면 그동안 이제 그 3인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참모는 아닌 것 같아요. 참모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리더한테 뭔가 그래도 조언도 해주고 다 이 방향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정치적인 참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3인방 같은 역할은 그냥 박 대통령이 시키면 전화하고 그다음에 뭐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냥 한면으로 어떤 면에서 진짜 비서다운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참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책 참모를 자임했던 분들이 보면 다들 좀 내쳤거든요. 자, 이번에 지금 당선된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도 정무석이었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처음에 그 담화문 발표할 때, 1차 담화문 발표할 때, 그때 상당히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발표가 안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우병우와의 다툼 속에서 우병우 주장이 받아들여서 결국 이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장면을 잘 보시면 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나머지 그 비서관들은 다 들어가 버렸는데 혼자 계속 남아서 아주 그 침통한 표정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실제로 했던 정책 참모를 자기가 의견과 다르면 그냥 그때부터 끝인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영하 변호사도 실제로 이렇게 뭔가 방향을 설정해주고 뭔가 이렇게 상의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 실제로 자기가 하는 일 자체를 그냥 대신해주는 일, 그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집사 변호사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영하 변호사 역할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뭔가 아닙니다. 이 방향으로 가시죠.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대통령이 됐어. 그 다음에 혹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만나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언에 굉장히 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보니까 노 변호사님 아까 저희 단독 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정내고 짜증낸 게 그 대상이 저 남성이 유영하 변호사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큰 거네요. 글쎄요, 근데 지금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견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등록해 놓은 사람이 윤전추 전 행정관하고 예. 유영하 변호사 2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사실 조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 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나 사람을 쓰는 스타일 자체가 믿는 사람만 믿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나의 의견하고 같은 식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해주고 근거를 제시해주는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유영하 그 변호사가 그런 역할을 했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것이 조금 안 맞고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그리고 특히 그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도도 나왔지만은 뭐 너무 방이 지저분해서 도배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할 정도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상당히 깔끔하고 결벽한 스타일인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 환경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식사도 지금 거의 못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전부 다 지금 본인에게는 고통 속에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고 힘들고 그런 와중에서 본인이 대하는 사람은 오로지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으니까 유영하 변호사 말이 맞고 안 맞고 떠나서 혹은 내가 유영하 변호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떠나서 일단은 화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역정을 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석도 있다. 많이 네네. 예민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추측과 상상에 의존했다는 말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수사라는 게 엄격한 증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측과 상상에 의존해서 공소장을 작성했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건 아무런 다른 의도가 아닌 게 정치적 의도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사 자격증 있는 비서실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사실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인물이잖아요. 박 전 대통령의 뭐 좀 흐트러진 모습까지 다 보고 있다, 뭐 저희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고리가 뭐 3인에서 하나로 줄어든 거 아니냐는 저는 둘로 봅니다. 한 분은 여성, 윤전추 비서관, 여성으로서 사적인 부분 챙겨주는 분. 또 하나는 지금 법률 변호인으로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참모 역할을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법률적인 그런 그 수발든다 그럴까? 그런 느낌입니다. 수발드는 정도. 심부름하는 정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유영하 변호사는 200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맞붙었을 때 말하자면 네거티브 팀.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그 네거티브 팀의 핵심은 그 당시에도 최태민 씨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MB 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온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런 그 최태민,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은밀한 부분이랄까 내밀한 그런 사생활까지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편해서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편한 사람한테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뭐 이렇게 점잖은 사람한테 짜증을 못 내니까 감옥 생활 어려울 때 짜증도 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윤전추 전 행정관도 사실은 그동안은 과거에는 쭉 최순실 씨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발을 들었는데 그걸 이제 윤전추 전 행정관을 추천해가고 최순실 씨가 추천해가고 들어가면서 또 그 뭐 생얼을 진짜 볼 수 있는 그런 민낯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윤전추만. 그러니까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그 성격도 편향 성향이 좀 있고 믿고 싶은 거 믿고 듣고 싶은 건 듣는 그런 성향도 있지만 또 사람에 대한 것도 상당히 그 편향성, 집착이랄까 그런 것들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로 유영하 변호사가 네거티브 팀에서 일을 했다 하면 즉 박 전 대통령의 어두운 면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안 되더라도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대안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특히 이제 믿는 사람만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뭐 그동안 믿어왔던 사람도 한 번 잘못하면 바로 이제 내쳐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유영하 변호사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동안 쭉 팔로업이 돼 있고 상황 자체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사실 걱정스러운 건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마저도 이제 만약에 어떤 좀 신뢰하지 않는다면 진짜 고립무원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정추 행정관은 거의 뭐
면회 안 간대요. 안 가고 지금 대부분 면회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 가서 이제 하는 그런 거의 홀로 가는 거군요. 거의 이제 홀로 가는 상황인데 만약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도 지금 뭐 이렇게 끝까지 예를 들어서 그 박 대통령이 물론 이제 끝까지 하겠지만 그러나 또 박 전 대통령이 도저히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하고는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구치소라는 공간 자체가 일단 인간이 한번 이게 그 수감이 돼 있으면 정말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많은 짜증 납니다. 그걸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하루 종일 접견만 하는 그런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렇게 화를 내도 결국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인단에 있었던 뭐 지금은 해임됐지만 서성건 변호사가 박지훈 변호사님 뭐 이대로 가면 징역형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단독 보도 보니까 내부에서 소통도 잘 안 되고 변호인단 남은 사람 딱 2명. 근데 그것도 유영하 변호사가 온 힘을 쏟고 있고 네. 재판에 대한 전망이 그리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불투명합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잘못인가 또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가 탄핵 때도 유일하게 대통령을 출석하지 말아라고 조언을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건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변호인단 여러 명이 있으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만 대통령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의견으로 제시를 한 거고 이 모든 것에 어쩌면 박 전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나, 뭐 유영하 변호사가 잘못 끌어갔다고 보기보다는 그 와중에 변호인단도 다 해임이 됐고 서성건 변호사 같이 이렇게 징역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거는 아마 박 전 대통령한테 한 얘기라고 보는 게 맞다. 유영하 변호사하고 싸웠다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장 잘 실현해주는 사람을 유영하 변호사라고 생각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노 변호사님 그런데 그 일반 의뢰인의 경우에 만약에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나 영장실질에서 어쨌든 실패를 한 거잖아요. 패를 한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그 변호사를 다시 믿고 가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주로 교체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을 쓰는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어떤 전략 하나 써봤더니 잘 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을 계속 믿고 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또 단계별로 또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수사받을 때에는 검찰과 친분이 있거나 검찰과 소통이 잘 되는 변호에 사용한 다르게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 때도 전부 다 실패했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 때도 실패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실패했다 그러면 원래는 다 바꿔야 되죠. 전부 다. 특히 유영하 변호사랑만 소통했는데 그분의 말을 들었고 혹은 내가 전달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실패했다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를 먼저 해임하는 게 원래 맞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들 오히려 열심히 밖에서 했던 사람들을 해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거,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알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스타일상 이거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하고 마저도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원을 상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집중을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유영하 변호사를 내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영하 변호사나 최명선 변호사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대신에 법원과 소통할 수 있는 법리에 밝은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어떻게 될지가 사실 궁금하죠. 박 전 대통령이 왜 내가 하지도 않은 한 일을 왜 안 했다고 해야 되냐, 부정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쭉 했었는데 이 정유라 씨 관련해서 나중에 재판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김종 전 차관 얘기, 과거 얘기 한번 들어보죠. 정유라 같이 끼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좀 더 그런 프로그램을 영재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로는 정유라 씨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이 왜 부정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어제 또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을 보면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많아서 출산까지 고려해서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이것도 박 전 대통령 지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그 기억이 난닥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 차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많은 증거 앞에서 진술들을 많이 바꾸었고요. 법정에서는 본인이 피고인과 동시에 또 증인도 되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는 그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한테 아주 불리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물적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극복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고 또 본인 입장에서도 형을 좀 양형을 좋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술하고 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런 정유라 지원 부분, 삼성에 뇌물 받았던 부분은 병합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김종 전 차관의 증언으로 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왜 대통령이 예를 들어 차관을 독대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장관도 사실은 그렇죠. 예. 독대도 안 하고 뭐 수석 비서관도 독대도 안 하는데 김종 차관이 그렇게 증언해 자기가 처음으로 대통령하고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독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딴 문제도 아니고 정유라 문제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좀 도와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도 자기가 야 정유라가 정말 대통령하고 각별한 사이구나. 특히 최순실하고도 정말 각별한 사이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최순실한테 이제 이 사람이 정말 권력 칠세구나 하고 했다는 것인데 왜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이름까지 그것도 차관을 불러서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이 임신하고 애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하는 문제까지도 나중에 도쿄올림픽 가는 문제까지도 왜 대통령이 이렇게 세심하게 챙겼을까? 사실 정유라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렸을 예. 때 말고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최순실의 부탁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한 사람의 어떤 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그걸 소비를 하면서 지시를 했는가? 저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안 풀리는 대목이고 이걸 대통령한테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이상한 게 그게 어제 김종 전 차관이 그 특검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한 내용인데 예. 2015년 7월 23일에 그 박상진 그 승마협회장이죠. 승마협회장이 증인, 그러니까 김종 전 차관에게 이재용 부회장으로 하여금 그 정유라를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잘 해주라라고 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김종 전 차관이 박상진 승마협회장한테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용 부회장하고 독대는 7월 25일날 있었는데 박상진 승마협회장이 너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7월 23일날 할 수 있겠느냐. 날짜가 안 맞지 않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약간 신빙성이 있는 것이 예. 박상진 승마협회장이 뭐 하려고 김종 전 차관한테 둘이 얼마나 친분이 있길래 그런 얘기를 괜히 하겠습니까? 자기 회사의 오너에 관련된 얘기를.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김종 전 차관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는 걸 믿을 수 있으려면 왜 하필이면 7월 23일날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7월 25일 독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직접 말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왜 23일날 얘기를 했었는지가 밝혀져야 되고 노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김종 전 차관이 박 전 대통령이 약간 떠미는 듯한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그랬을 겁니까?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그 박상진 승마협회장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식의 지원을 요청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달을 해줬을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끝나지 않은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의 짜증 섞인 변호인단의 혼란 얘기까지 첫 번째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정치권 이슈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